여러분, 예술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아마 많은 분이 천재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술은 배고파야 한다. 돈을 쫓으면 예술이 타락한다 같은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거장들이 사실은 지독한 비즈니스맨이었다면 어떨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심지어 피카소까지. 그들은 과연 돈과 상업성에 상관없이 오로지 예술혼만을 불태웠을까요? 오늘은 예술계의 가장 오래된 떡밥이자 현대문화예술계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인 예술의 상업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업성이란 대체 무엇인지, 예술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이분법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업성이란 상업적으로 이윤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예술의 상업화가 자본주의가 낳은 현대의 병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예술이 본격적으로 관념으로서 부상한 건 18세기 대중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입니다. 그 전엔 어땠을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를 봅시다.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였죠? 바로 로마 교황청과 메디치 가문 같은 당대 최고의 부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술가들은 지금의 아티스트보다는 전문업자에 가까웠습니다. 주문자가 성당벽에 이런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면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은 뒤 작품을 납품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하청업체와 다를 바 없었죠. 다만 그때는 부가 소수 귀족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후원자만 만족시켜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중의 취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뿐 그들 역시 철저히 의뢰인의 입맛에 맞춘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18세기 이후 중산층이 성장하고 경제 주도권이 대중에게 넘어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예술가는 소수 귀족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구매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거죠. 이때부터 상업예술과 순수예술을 나누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예술이 상업성을 띠게 된 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의 상업화는 곧 예술의 대중화와 궤를 같이 합니다. 과거의 예술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술관이나 공연장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드나드는 문턱 높은 곳이었죠. 하지만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예술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업화가 우리에게 준 편리한 변화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접근성의 확장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전 세계 누구든 거장의 작품을 디지털로 감상하고 음원을 소비합니다.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예술을 더 쉽고 재밌게 포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대중예술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술가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상업적 성공은 예술가에게 자유를 줍니다. 역설적이죠? 돈을 벌어야 다음 작품을 만들 재료를 사고 전시를 열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아예 자신의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술을 대량 생산하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의 정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논란 또한 만들었죠. 상업성은 재능 있는 신진 예술가들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배고픈 예술가가 숭고하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강요하는 가혹한 환상과 바램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모든 것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 과도한 상업화는 분명한 폐해를 낳습니다. 이 지점이 많은 예술가와 비평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가장 큰 문제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훼손입니다. 예술 작품이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면 예술가는 대중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잘 팔리겠지라는 생각에 함몰되면 창의성과 독창성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대중음악이나 드라마를 보면 소위 흥행 공식에 찌든 작품들이 대거 존재합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만 치중한 가사 없는 노래들, 개연성보다는 PPL과 자극적인 전개에 집중하는 드라마들. 이런 작품들은 당장의 수익은 보장할지 몰라도 깊은 성찰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의 또 다른 기능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한 문화 다양성의 축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 논리는 다수결입니다. 절대 다수가 선호하는 특정 스타일이나 장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실험적이고 소수적인 취향을 담은 예술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획일화된 예술만이 남게 된다면 그 사회의 문화적 창의성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상업적인 것은 무조건 천박하고 안 팔리는 것만이 고귀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미술사의 두 거장, 고흐와 세잔을 소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가난한 예술쟁이였습니다. 반면 폴 세잔은 부유한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아 경제적 걱정 없이 평생 그림만 그렸던 귀족 작가였죠.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림을 어떻게 파느냐보다 내 작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목숨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고흐는 자신의 휘몰아치는 감정을 캔버스에 담았고 세잔은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를 분석해 현대미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던 건 그들이 상업성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대중이 이해하기에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카소나 앤디 워홀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상업적 성공까지 거머쥔 영리한 천재들이었죠. 결국 예술의 가치는 상업성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울림을 주는가, 예술가 그 자체를 얼마나 진실하게 담아내고 있는가가 핵심인 것이죠. 상업적이든 철학적이든 함축적이든 간에 진실성 있게 대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술로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죠. 앞으로 우리는 예술과 상업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술 경영 전문 인력의 양성입니다. 아티스트에게 기획, 마케팅, 자금 조달까지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아티스트는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지키며 창작에 집중하고 예술 경영 전문가는 그 예술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중과 연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홍대 앞 소규모 인디밴드든 대형 뮤지컬 제작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상업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 역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소비자들의 시선도 변해야 합니다. 상업적이니까 저질이다 혹은 어려우니까 고상하다라는 이분법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술은 삶 그 자체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피카소의 길도 고흐의 길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예술을 사칭한 사기이지 예술을 통한 정당한 수익이 아닙니다. 예술가가 돈을 벌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왜 붓을 들었는지, 왜 무대에 서고 싶었는지 그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상업성은 예술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예술의 상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은 정말 배고파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